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인사이트 최대환입니다. 한 주간의 글로벌 이슈들을 몰아보는 주간 글로벌 인사이트 7월 첫째 주 글로벌 열쇠는 말입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앞서 그림 보신 것처럼 지구가 한쪽에서는 끓고 또 한쪽에서는 얼고 이렇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용인대학교 박승찬 국제교류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지구촌 곳곳에 이상 기후 소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으로 고생하는 지구촌 인구가 현재 수억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유럽이 가장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유럽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원장님? 그 유럽 전체적으로 지금 뭐 하여튼 섭씨 40도를 넘는 폭염이죠. 그러니까 40도가 넘는다고 했을 때 이게 체감은 더 심할 거라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학교를 좀 휴교한다든가 그다음에 밖에서 이제 노동하지 마라. 뭐 실외 노동 금지령도 지금 뭐 자제령이 아니라 금지령이죠. 네, 아니 금지령입니다. 그러니까 대책 마련에 지금 유럽 정부가 다 지금 고심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몇 개 나라를 좀 들여다 보면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라든지 뭐 밀라노라든지 베네치아 이런 도시들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밖에 나가지 말고 가능한 집에 있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 뭐 지금 말씀드렸던 이탈리아 20여 도시 자체가 다 뭐 40도를 넘어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프랑스도 뭐 4분의 3에 해당되는 도시들 다 지금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뭐 최근에 지금 지난 6월 30일하고 7월 1일이죠. 그 프랑스의 그 투르시라는 도시에서 이미 학교가 이제 휴교까지 내렸던 부분이고, 뭐 스페인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40도가 더 넘고요. 뭐 어르신들, 또 노인 만성 질환자들 대한 좀 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뭐 자꾸 정부에서 지금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포르투갈도 지금 3분의 2가 다 지금 뭐 붉은색으로 지금 폭염특보가 발령된 상태인데. 뭐 앞에서 자막도 나왔다시피 지금 서유럽이라든지 남유럽 자체가 형성된 이 열돔 때문에 이게 뭐 가장 큰 폭염의 원인이겠죠. 그리고 지구 온난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계속 더 심화될 거란데 그 심각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유럽의 심각한 상황 나라별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미국 동부 지역도 폭염이 강타해서 외신에서는 그야말로 거대한 오븐이 됐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더군요. 137년 만에 기록적인 폭염이다. 그래서 1억 6천만 명이 일상이 멈춰서고 또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고요? 예, 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난리죠. 예, 뭐 지금 우리가 뭐 뉴욕만 두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137년 만입니다. 뭐 미국 동부 지역의 3분의 1이 전부 다 지금 폭염병복 완전히 뭐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있고 뭐 지금 한 그 영향권에 이제 폭염주의보에 직접 영향권에 있는 그 인구가 지금 한 1억 6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하고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뉴저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심각하다죠. 네. 거기서 지금 뭐 고등학교 야외 졸업식을 했는데 한 150명이 지금 뭐 쓰러지고 그 중에서 한 16명이 또 응급실로 실려가고 뭐 이런 상태가 좀 있고요. 뭐 지금 뭐 일부 뭐 뉴욕 같은데 아스팔트가 녹아서 차량이 좀 가라앉는 사고도 발생하고. 뭐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뭐 정전 사태 일어나고 있고 에어컨 사용이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워싱턴 DC 같은 경우는 우리 또 이 K-팝 그룹 있죠, 스트레이 키즈라는 공연을 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공연도 조기에 이제 종료를 하는 이런 사태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가 지구를 전체적으로 보고 나라별로 대륙별로 살펴보고 있는데 이렇게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큰 물로, 즉 홍수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30년 만에 대홍수로 피해를 본 나라 어디입니까? 지금 뭐 중국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실 네. 중국이 지금 말씀했던 이게 홍수도 있지만 중국도 지금 40도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라 땅이 크다 보니까 한쪽은 뭐 40도가 되고, 근데 중국은 40도가 넘으면 보도를 안 합니다. 그냥 30 몇 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다. 그다음에 또 말씀하셨다 지금 홍수가 있는데 홍수가 지금 심하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바로 남서부 지역에 있는 이제 구이조우성이라는 곳입니다. 뭐 여러분도 혹시 마오타이라는 그 백주를 들어보시 거기가 나는 곳이 구이조우성인데 여기 지대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 최소한 6명이 사망을 했고 뭐 한 8만여 명이 지금 긴급 대피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산사태 일어나고 있고 고속도로가 지금 붕괴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지금 통계가 안 잡힌 거죠. 네. 더 많을 거다라는 이야기고요. 지금 뭐 대형 비상 단계를 지금 최고 수준으로 지금 격상을 한 상태고
뭐 앞으로 지금 토사 유출이라든지 뭐 구조물 붕괴, 뭐 2차 이 재해가 지금 위험성이 더 지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네. 요약해 보면 지금 북반구는 거의 폭염으로 펄펄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반구는 어떤지 아십니까? 난데없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왔다는 게 무슨 대단한 소식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여러분 사막에 눈 온 거 보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인 사막에 눈이 내렸습니다. 어느 나라인가요? 이게 칠레 북부에 있는 그러니까 아타카마 사막이죠. 말씀하셨다시피 여기는 세계 가장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온이 이제 하강한 영향으로 눈과 얼음이 이제 영향을 받은 건데 이런 사태가 지금 좀 일어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어떻게 된 거냐. 계속 지금 기후 온난화, 지금 이변, 기후 이상 사태, 이상 변화에 대해서 자꾸 지금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우루과이 같은 경우도 지금 지금 수도죠. 이게 몬테비데오 같은 경우도 지금 밖에 있는 노인들이 한 7명이 얼어서 죽는 동사한 경우도 지금 생겼다고 하죠. 그래서 취약 계층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대책도 지금 막 우루과이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 완전 다른 지금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그림들 한 시기에 지구에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올해 이상 기후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싶은 예고라도 하는 것처럼 사실 한 달 전에 스위스에서 사고가 있었죠. 이게 빙하 산사태가 일어났는데 어떤 재해입니까? 사실 이게 한 달 전인데요. 사실 스위스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이 아니라 좀 더 거슬러 가면 2017년도에 그러니까 스위스에 있는 동남부 지역에서 한 100년 만에 큰 산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시그널을 던졌죠. 계속 있고 8명이 그때 등산했던 등산객이 사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말씀하신 한 달 전에 이제 5월 28일인데 이게 빙하가 무너져서 대규모 이제 산사태가 일어났고 그게 이제 아예 그 밑에 있는 한 300명이 거주하는 마을을 그냥 덮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마을 90%가 다 덮인 거죠. 그래서 다행히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이런 게 있었고 계속 전문가들이 이제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전에 피했기 때문에 큰 이제 불상사는 없었다, 부상자는 없었다. 다행히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스위스가 계속 지금 이 알프스 우리가 하면 스위스 하면 알프스인데 알프스 산간마을의 위험이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기 살 수 있겠느냐 해서 계속 이게 전반적으로 삶의 혹은 생활의 공간들을 다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렇죠. 강제 이주를 해야 되는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말 더워서 그다음에 지금 눈이 빙하가 내려놓겠고 지금 스위스 같은 경우가 점점 세계적으로 많아지면서 정말 상상하지 못한 일이 지금 세계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상기후 피해가 극심한 나라들은 어떤 곳들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투발루 같은 경우는 정말 자연재해에 정말 완전히 직격탄을 받는 나라지만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금 기아라든지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해서 못 먹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저소득 국가들이 대부분 이 나라에 속하는데 대표적인 아프리카겠죠.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인데 그러니까 아프리카 중에서도 우리가 크게 한 두 가지의 그러니까 블록으로 나눠진데 그러니까 사헬 지대라고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세네갈 북부에서 지도에 나오는데 네. 아프리카 사헬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세네갈 북부에서 말리와 니제르, 차드 그러니까 이런 등을 거쳐 수단 남부까지 이어진 한 10개국의 지금 해당되는 지역이 지금 보시는 아프리카 사헬 지역입니다. 여기가 가뭄으로 인해서 지금 초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막화가 더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뿔 지역이란 또 이 블록이란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또 이제 아프리카 대륙 동쪽 끝에 있는 그 위치한 지역인데요. 이게 이제 어느 나라냐면 에티오피아라든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다음에 소말리아, 지부티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이런 나라들인데 이게 아라비아해 지도를 보시면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뿔소의 뿔 같다 해서 아프리카의 뿔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심각한 이 기후 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프리카 다른 예를 하나 들면 니제르 같은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이 정말 지도를 보시면 서아프리카에서 니제르가 꽤 큰 나라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지금 광물 자원도 많아요. 철광석, 주석도 있고요. 원자력 발전에 들어가는 우라늄 같은 경우도 생산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이 나라 국토의 80% 이상이 다 사막입니다. 이게 더 심각해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작년에 지금 대규모로 인해서 150만 명이 지금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또 했죠. 그래서 여기도 강제 실향민이 한 100만 명 정도 될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아프리카 전체가 어떻게 보면 기후 변화로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텐데 어떤 대응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뭐 여러 나라들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국가별로 다 하고 있는데 뭐 일단은 뭐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좀 눈에 들어오는 게 지금 중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정말 사막인데 소금 사막인데 그것을 비옥한 토지로 바꾸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한 7년간의 노력 끝에 지금 뭐 좀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도 곡물을 많이 수입하는데 자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정말 이 소금 사막을 비옥한 땅으로 바꾸는 걸 성공을 한 것들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기술을 이제 해서 자급자족하는 게 바뀌어가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우리 뭐 우리 농촌진흥청 주도로 해서 우리가 특히 고온에 약하잖아요. 우리 작물들이. 그래서 이 고온에도 강한 품종 개발을 R&D 한다든지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서 또 이 병해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품종을 개발하는지 이런 식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지금 우리가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좀 더 이게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개개인이 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 한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지기 힘들다. 그렇습니다. 지금 식량 안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여실히 깨달아야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의 얘기를 종합해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기후 위기가요. 빈곤을 불러오기도 하고 어떨 땐 전쟁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식량 안보라는 범국가적인 과제를 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말이죠, 원장님. 기후 위기가 이 식량 문제 이런 것뿐 아니라 경제 안보 이것과도 직결이 돼 있다면서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코로나 때 블랙스완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을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네. 그게 블랙스완인데 거기서 이제 나온 유행어가 있는데 신조어가 있는데 그게 그린스완입니다. 녹색 백조죠. 그러니까 지금의 사태가 기후 변화가 이제 재난 위기, 금융 위기, 경제 위기로 다 이제 확산이 되면서 정말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라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기후 변화가 지금 이제 뭐 작년에 뉴질랜드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제가 한번 참고를 하면 이 네이처에 이제 또 게재가 됐는데 2000년에서 2019년 한 20년 동안 이거로 지금 기후 변화로 해서 전 세계가 지금 경제 손실이 어느 정도가 왔느냐? 우리 돈으로 한 3,770조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피해 규모가 근데 중요한 것은 2000년도에 피해 규모가 한 600억 달러였다면 2022년도 2,800억 달러. 그러니까 매년마다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1월 때 다보스 포럼에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건 더 심각합니다. 2050년도까지 이대로 가면 누적 기준으로 세계 인구의 한 1,450만 명이 사망한다. 그리고 뭐 한 2조 5천억 달러에 해당되는 경제적 손실을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GDP 성장률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계속 뭐 매년 0.3% 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는 보고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원장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기후 위기, 식량 안보에 경제 안보, 그야말로 이 시급히 대처해야 할 발등에 떨어진 불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왜 기후 문제 얘기 나오면 북극곰을 살리자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북극곰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군요.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새 정부에서도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공약집을 보면 식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가장 큰 게 일단은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이제 우리가 식량 안보 측면에서 거기에 맞는 뭐 작물을 개발하자, R&D를 강화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대체 작목. 네. 네. 그다음에 식량 자급률을 50% 이상까지 올리자. 그래서 뭐 밀, 보리 뭐 이런 부분에서 뭐 콩, 옥수수 이런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분산됐던 걸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비슷한데 지금 이제 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지금 논의 중이긴 한데 기후 에너지부가 신설이 되면 어느 정도 지금 이런 이 에너지 대전하는 시대에서 조금 컨트롤 타워로 해서 정말 국가적인 아젠다로 설정을 해서 밀고 나가야 된다라고 노력을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지금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지금 조금은 이제 유럽이나 미국 선진국 수준에 맞춰서 좀 보폭을 맞춰서 목표를 좀 더 좀 옮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금은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해야지만 많은 이제 시민들이나 뭐 단체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기후 에너지부 신설 기대를 걸어 보겠습니다. 2달쯤 전이었죠. 일본의 쌀 부족 실태를 저희 글로벌 인사이트에서 자세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식량 안보, 이제 우리 턱 밑까지 다가온 느낌인데요.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용인대학교 박승찬 국제교류 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풍경 자체로만 따지면 아름답기 그지없지만 그곳 주민들의 일상은 많이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윤석천 국제평론가와 얘기 나눕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럽의 주요 관광지에서요. 관광 좀 오지 마라. 네. 관광객들이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름에 뭐 유럽에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래도 약간 좀 불쾌한 어떤 느낌들을 좀 약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네. 우려들이 지금 유럽에서는 좀 증폭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주로 이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라든지 마요르카 유명 관광지죠. 뭐 이탈리아의 뭐 나폴리, 밀라노, 베네치아 등에서 이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6월 15일 날 이제 그 바르셀로나에서 그 벌어진 시위예요. 이때 당시에 그 오버 투어리즘에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한 1,000여 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네. 관광객은 집으로 빨리 돌아가라.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하면 과잉 관광 예, 정도로 예. 이따 자세히 얘기할 설명을 수 드리겠습니다. 있겠죠. 네네. 예. 관광이 우리 것을 빼앗아 간다. 하하. 그러면서 뭐 물총도 쏘고 네. 약간의 뭐 사소한 어떤 폭력 뭐 이런 것들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사실은 뭐 이 비슷한 시기에 유럽에서 특히 이제 유명 관광지들이 밀접한 지역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좀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그림을 보니까 실제로 관광객들에게 물총을 발사하고 그러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유럽 가실 분들 비옷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하나 싶기도 하면서요. 네네네. 또 한편으로는 솔직히 저분들 그 관광 덕택에 저렇게 먹고 살만해진 거 아닌가? 또 네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예예. 이 대표적인 관광 도시들에서 이른바 과잉 관광, 즉 네네. 오버 투어리즘 얘기가 나온 건 사실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오버 투어리즘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관광객이 차고 넘쳐서 발생하는 문제만을 갖다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삶이라든지 아니면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오버 투어리즘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오버 투어리즘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건 2010년 중반대예요. 사실은 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중국의 어떤 성장이 굉장히 가시화되면서 하하. 이 글로벌 관광객들이 이제 엄청나게 늘은 영향들이 사실은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버 투어리즘의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어 왔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역설적으로 지금쯤이면 약간 좀 이런 쪽의 어떤 제도화라든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는 거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겁니다. 그러면서 관광객이 급감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버 투어리즘 문제가 완전히 싹 들어갔어요. 그러게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다시 폭발적으로 번지기 시작한 건 22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22년, 23년, 24년에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증가했잖아요. 특히 24년 같은 경우는 2019년 관광객의 한 99%, 거의 100%를 갖다가 다시 회복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그 잠잠했던 그 오버 투어리즘 문제가 관광객들이 이렇게 폭증하면서 네. 압축적으로 이제 오버 투어리즘 문제가 다시 폭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휴가철이 또 시작이 되면서 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요. 대표적인 과잉 관광지로 꼽히는 이 베네치아. 네네. 사실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근데 이 논란에 불을 지핀 사건이 있다고 들었는데 베네치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6월 26일에서 28일까지 세 개의 결혼식이 거기서 열렸죠. 아마존 그 창립자 제프 베조스 네. 한 300조 원 정도 갖고 있다래요. 300억 원도 아니고 300조. 네. 그다음에 폭스 TV의 앵커 출신 약혼녀 로런 산체스 2박 3일 동안 여기서 결혼식 행사를 했는데 이 워낙 유명하다는 분들이니까 세계 유명 셀럽들이 여기 다 모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디카프리오, 그다음에 오프라 윈프리, 뭐 이방카 트럼프 등 유명하다는 사람들 다 모였는데 이분들이 몰고 온 그 자가용 비행기만 해도 90대. 그다음에 뭐 코아 요트 수상 택시라고 보통 얘기하죠. 거기가 물의 도시니까 그게 한 30대. 호텔들도 5개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이게 뭐 시끌벅적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혼식이라기보다는 G20 정상회의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행정 당국과 지역 주민 간의 이제 갈등이 벌어지는 건 당연한 거겠죠. 네. 행정 당국에서는 이제 관광 수입의 증대라든지 얼마나 홍보 효과가 지대하겠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언론들에서 엄청나게 크게 다뤘는데 네. 당연히 뭐 웬만한 사람들은 나도 베네치아 한번 가봐야 되겠지.
그다음에 좀 여유 있는 사람은 나도 베네치아에서 결혼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관광 효과 극대화를 갖다 노렸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반대로 이제 베네치아 같은 경우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는 도시잖아요. 그렇지 네. 않아도. 그런데 이번 어떤 세계 결혼식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더 극대화될 거다. 이런 우려들 때문에 찬성과 반대가 맹렬하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좀 갈등을 보이고 있다. 네. 뭐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한쪽에서는 이런 세기의 결혼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충분한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네네네. 다른 한쪽에서는 도시가 상품이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네네네. 이렇게까지 또 해야 되느냐. 네네네.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어느 쪽 주장이 좀 더 설득력 있어 보이세요? 두 주장 다 전부 다 일리는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이탈리아 관광국 추산으로는 이게 1조 5천억 원에 대한 어떤 경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베네치아 그 시 재정이 거의 한 70%에 해당하니까 사실 이탈리아 당국으로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반대 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뭐 어떻게 보게 되면 논리적으로 충분히 일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억만장자들이 와서 도시를 망쳐놓고 있다는 느낌도 가질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 도시 자체가 하나의 놀이공원처럼 추락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사실 그 베네치아 자체가 사실은 문화유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문화유산 자체가 이런 이벤트에 동원된다는 거에 대한 어떤 깊은 반감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는 사실은 뭐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준다기보다는 뭐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오버투어리즘이 문제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니까 네.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제어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나가실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논의 이런 논의 자체는 진행이 돼야 되겠죠. 이제 좀 공론화가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네. 베네치아 하면은 사실 뭐 물의 도시, 뭐 너무나 아름다운 곳인데 네네. 주민들 입장에선 물의 도시에 물을 흐리고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네네. 그런데 베네치아는 세계 최초로 입장료를 받는 도시로 네네.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관광객이 베네치아에 들어가려면 5유로 정도, 그러니까 네네네. 우리 돈으로 한 7,500원 정도를 내야 되는 네,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넘쳐나는 관광객을 제한하기에는 네. 솔직히 너무나 기꺼이 낼 수 있는 돈이거든요. 네네. 근데 주로 이렇게 돈을 받는 방식으로 제한을 하나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유럽의 여러 도시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돈을 조금씩 이렇게 받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다른 도시들 같은 경우 숙박료에 거기다 숙박료에 비례해서 이렇게 관광세를 갖다가 부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거든. 근데 베네치아는 그런 방식도 택하고 있지만 당일치기 여행에도 부과한다는 점이 좀 다른 점이고요. 이건 좀 참고로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덜란드가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가 제일 높아요. 네. 이게 원래 7%에서 12.5%로 숙박료에 12.5%로 올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의외로 부탄이 제일 먼저 받았어요, 이걸. 91년도에. 여기는 네. 이제 환경 보존의 목적 때문에 받은 거고요. 지금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일본도 많이 받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걸 갖다가 받으려고 시도했다가 현재는 그걸 일단 제주도에서 중단한 상태인 거고요. 네. 하와이 같은 데서도 사실 이 관광세 도입 논의가 굉장히 그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관광세를 받고 있는데 이걸 갖다 올리려고 하는 시도들. 그다음에 일본도 뭐 중소도시들, 가령 뭐 도쿄는 물론 큰 도시지만 나고야라든지 뭐 이런 중소도시들에서 관광세를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움직임이 좀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관광세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여행을 오긴 오되 관광객과 또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지속 가능한 관광이라는 게 대안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네. 평론가님, 이 지속 가능한 관광 이게 뭘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과 관광객과의 어떤 공존. 그러니까 서로 간에 큰 어떤 갈등이나 불협화음 없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들. 근데 그건 이제 주로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관광객들로 인해서 얻는 수익을 어떻게 지역 공동체 아니면 지역 주민들한테 공정하게 배분할 것인가, 네네네. 아니면 지역 인프라든지 환경을 개선하는데 얼마나 쓰느냐, 이거에 의해서 지역 그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갈등은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서로 간의 이해겠죠. 지역 주민은 관광객을 이해하고 관광객은 또 지역 주민에 대한 어떤 배려. 그다음에 이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분리 정책도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어요. 이게 공간적 분리 정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아하. 특정 지역으로 몰리는 거를 갖다 좀 분산시킬 필요가 네네. 있다. 그다음에 시간적 분리 정책.
그러니까 성수기에만 몰리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하면 비성수기에도 이걸 갖다가 할 수 있을까? 분산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억제 정책,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어떤 억제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다. 네. 이런 것들이 좀 조합이 돼야지만 오버 투어리즘 문제가 그나마 해결의 단초를 갖다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몇 가지 지금 해결의 단초들을 설명해 주셨고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신문지상에도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수년 전부터 이 과잉 관광의 폐해를 겪어온 대표적인 곳이 있죠. 바로 네. 북촌 한옥마을인데 네. 무슨 일이 있었고 지금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쪽에 종로구에 따르면 살고 있는 주민 수가 6천 명 정도래요. 네. 근데 1년에 여기가 23년도에 660만 명이 아. 여기를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그 좁은 골목길. 네, 그러니까 주민 수의 110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오버 투어리즘 문제들이 완전히 집중화됐다. 그렇죠. 다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중에 지난 5년 동안에 이 지역을 떠난 사람들이 거의 28%에 달한다고 하니까 네. 여기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떠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오버 투어리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종로구에서는 뭐 특단의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통행금지 대책이 이제 가장 눈에 띄는 아하. 게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5시부터 이 길 10시까지는 특정 지역에 한해서 주민이라든지 거기 살고 있는 상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빼고는 관광객들은 출입을 금지한다든지 네. 아니면 블루존이라고 그래가지고 관광버스들, 대형 관광버스들의 어떤 진입 자체를 갖다가 원천 정도로 막는다든지 네. 뭐 이런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오버 투어리즘 문제는 완전히 해소가 되지는 않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얘기를 들어보면 그곳 주민분들은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마당으로 그냥 누군가 쑥 들어와 버린다든지 들여다보는 사람들 때문에. 자, 작년에 우리나라가 세계 관광 발전 지수 14위에 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K컬처의 어떤 그 세계적인 인기. 올해는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네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 관광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랄까요? 나아갈 방향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2007년 42위에서 14위까지 성장을 한 거니까 네. 굉장히 늘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하고 싶은 거는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한국 관광 산업이 양적 성장에만 굉장히 치중을 사실은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사실 오버 투어리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고, 근데 그게 우리나라 오버 투어리즘 문제 극히 일부에서 발생한다는 데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서울, 부산, 제주도 일부 지역.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지역에도 굉장히 좋은 문화들이 있고 전국적으로 참 좋은 로컬 곳이 콘텐츠들이 많죠. 좋은 네. 것들이 많잖아요. 이걸 갖다 분산시키려고 하는 노력들, 또 시간적인 분리 뭐 이런 쪽에도 애를 써야 될 거고요. 지금 우리가 단순 소비형 어떤 관광에 집중을 해왔다고 하면 이제는 질적 성장을 추구를 해야 되겠다. 체험형, 네. 체류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거 그리고 아니겠습니까? 컨텐츠가 합쳐지는. 예, 그다음에 부자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한 3개월 동안 있으면 노마드처럼 여기서 일을 하면서 네. 사실 세계 각국은 그런 관광객들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런 쪽으로 좀 더 애를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우리 관광이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결론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의 상생 방안을 찾는 노력,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윤석천 국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7월 첫째 주 글로벌 인사이트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